안녕하세요. 자, 누적 모의고사 마지막 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이게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자,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2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30일이죠. 4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입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관,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본 모니터링은 15일이 아니고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건데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입니다. 1억 6,500도 5,500, 1억도 5,500, 5천이라도 5,500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하면 4,8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역시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하면 4,8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4번 안산,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800입니다. 2,800.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기타적입니다.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표시광고 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중개사무소의 명칭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사무소 명칭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소재지 X네요. 2번이네요.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광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상가에다가 유리창에다가 붙여놨더라고. 임대문이. 그 붙여놓은 장소가 소재지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물 소재지는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증가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고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4번은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런데 5번처럼 5번이 답인데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유인 경우 폐업기간 1년 초과해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표시광고 위반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1번 이거 허위매물 올리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 허위매물이고요. 3번도 허위매물이고 4번은 보조원에 대한 걸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 답 4번이 되겠네요. 5번 4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경우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6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는데,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차임 또는 보전금이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2번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선 5%를 적용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 월세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으로 깎아줘가지고 50만 원에서 다시 100만 원 달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세입자가 안 된다. 50만 원 깎은 금액에서 1년에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상회복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 등의 임시 특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데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6개월 안 내더라도 계약 해지 못하고 갱신 요구 거절은 못하지만 결국 세입자는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이 말은 주택이 아니란 이야기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이니까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쌍방으로부터 받는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는 시도조례가 아니라 주택이 아니니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것만 적용한다. 매매에 대한 것만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매매와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리얼은 3분의 1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죠. 3분의 1이 주택이라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8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틀렸네요. 주택은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라 이게 2개월이죠. 2개월. 이게 틀렸네요. 2개월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인데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2년 기간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요. 확정일자 받았다.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등기 원인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등기 원인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계략적으로 설명만 하면 되지 입증까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집행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했는데 우선 면제권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 존속되죠. 그 다음에 등기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 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는다. 자, 5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 한 칸에 2명에게 최우선 면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소위 계약명의신탁이네요.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 되겠는데 답은 2번인데 자, 지금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자, 그러면 A가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갑이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누굽니까? 병으로부터 병이 매도인이네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죠. 현실적으로 거의 선의라고 봐야 되겠죠. 유효하고 만약 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3자 정의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갑과 A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항상 무효고 배우자나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죠.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매도인이 알게 되었다면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소유자는 갑이죠. 계약 체결 당시에 악이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모르고 잔금 치를 때 알았다면 갑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게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이 아니고 갑입니다. 갑. 그 다음에 3번 A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A는 갑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효하게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A와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갑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1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정빙자료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법인이든 자연이든 정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해야 되고 정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금액과 상관없이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은 법인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답은 4번이네요. 4번. 4번에 이게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하고 지형도면 이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 지적도, 임야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평면도로 되어 있는 게 지형도고요. 지형도면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면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형도면 고시할 때 지형도면은 지형도에 도시계획 결정 내용이 자세히 적힌 도면이 지형도면이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부터 도시계획 효력이 생긴 거잖아요. 뭐 용도, 지역, 지구구역 이런 거. 그래서 지형도, 지적도, 지형도면이 좀 다르다. 네, 그래서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를 공고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의 면적,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되겠죠.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걸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뭐 예를 들면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때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좀 제가 일부러 어렵게 내봤습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고요. 답은 2번인데 요거는 주택법, 건축법 할 때 주택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는 착공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사용 승인, 건축법상 사용 승인. 건축법에서는 허가받고 나서 공사 완료하고 나면 사용 승인 받고요. 주택법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공사 완료하고 나면 뭘 받아요? 사용 검사 받죠. 사용 검사. 그래서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입니다. 사용 검사 받은 날. 즉 건축 연한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광고하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입주한 지 몇 년 됐는지가 중요하지,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됐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한번 틀리보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총사방, 개개, 입주간,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 이렇게 암기를 했죠. 8가지입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정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8개를 명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요거 2번을 좀 주의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내지는 않았고요.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손해배상 최대 금액인데요. 자, 이게 주인이 살겠다 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 손해배상액입니다. 손해배상액은 3개 중에서 큰 금액이죠.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종전에 받던, 종전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그 다음에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1억에 월차임 25만 원이면 환산월차임 계산은 계약기간 2개월 전에 갱신 요구했다.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1%다. 기준금리는 1%. 자,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3개월간 환산월차임. 자, 이게 기존 보증금 1억에 월차임 25만 원이네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환산월차임이 되는 거죠. 월세로 돌리려면 지금 기준금리가 1%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2 하면은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습니다. 3%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요.
월세 25만 원에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게 25만 원이니까 환산월 차임은 50만 원입니다. 3개월 환산월 차임 하면 150만 원이네요. 150만 원. 그 다음에 자 갱신을 거절하고 1개월 후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2억, 월차임 50만 원, 2배로 올렸네요. 2배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환산월 차임 50만 원인데 2배로 올렸으니까 환산월 차임 100만 원이네.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차이 나는 게 50만 원 곱하기 24개월 2년분이니까 12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액 800만 원, 15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12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공식만 기억해도 되겠죠. 3개월간 환산월 차임, 종전 기존 세입자한테 세놓았던 거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세놓은 그 환산월 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입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5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되는 것. 이거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그 다음 답은 3개죠. 3개. 4번이 정답이네. 요거는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리얼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나머지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찾아보셔야 되겠죠. 틀렸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 완료해가지고 매물 올려놔도 거래 완료됐는데 올려놨기 때문에 허위매물이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이 광명시형 신도시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대폭 개정됐는데요. 자,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일단 4번이 이게 최단기 존속기간이 원칙 3년인데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거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5년입니다. 다년생 식물재배지 인삼밭 이런 것도 5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안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의 경우에는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든 종사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어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 5년 지나고 나면 5년 이상 농사 지은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이 가능한데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3번이 최고 많이 나왔죠.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지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거는 17번도 조금 판례라서 딱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응용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판례가 다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다 한 문제 하나하나는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2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가 2개냐면은 요거 왜 중개행위를 왜 구분하느냐면 법 제30조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하는 거는 중개행위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 없죠. 직원이 잘못해도. 이거는 예를 들면 중도금, 잔금 떼먹으면 이런 거는 중개행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보증금 받아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보증금 떼이면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그것도 중개행위니까 판례가.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 체결 시까지만 중개 업무로 봤는데 지금은 계약 체결 후 이행 업무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라는 걸 남을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한 거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남의 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하는 사람이 손님 오니까 내 건물주니까 내 건물에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건물주가 아니고 사기친 거예요. 건물도 팔아먹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떼먹으면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협회 공제금 지급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 다 주고 나면 보험회사 망한다. 그래서 판례는 이런 거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친 거는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합의될 가능성이 있어서 회소할 가능성이 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관리대행 이런 거는 중개업무 아닙니다. 이것도 중개업무 아니고요.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개행위 아니고,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요거는 중개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에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요 두 개가 중개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금전채권은 중개행위 아닙니다. 빚 1억 탕감하게 해주고 예를 들면 커미션을 2천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판례입니다. 판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 답은 2번이 답이네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해놓고 안 나가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나가라 해놓고는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주인이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을 열람해봐야 알겠죠? 그때 열람 요청을 했을 때 열람 교부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을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요거는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그 이름은 알 수 있거든요. 이름 누군지. 그래서 세입자는 만약 부모님이 산다 하면 부모님 성명이 어떻게 되는데 물어봐야 되겠죠. 그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 안 돼 있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이름, 성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확인 못하지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요거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것도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당사자, 임대차 당사자,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소송하려고 하는데 분실해가지고 임대인 인적사항을 몰라요. 그러면 그건 당사자니까 직접 요청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보고 소송,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9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3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3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한다고요. 신고센터에. 자, 20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됩니다. 단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에 있습니다. 2번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니고요. 3번 개별 공시지가도 확인 설명서에 또 기재는 해야 됩니다. 4번 건물주택 공시가격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5번에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될 사항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 설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우리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게 암기 프린터 47번,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했는데, 지금 기역 포상금 지급 대상, 리연도 포상금 지급 대상, 디귿도 포상금 지급 대상, 리얼 포상금 지급 대상. 이게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 해당되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전부 다 해당되고, 그러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기역은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습니다. 기역.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거 기역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역시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고요. 리얼 답 2개, 기역 리얼 2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미협하고 비협은 이 자진신고는 과태료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어요. 이건 과태료가 아니잖아요. 미협은 요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비협은 이행강제금 부과니까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 거는 과태료만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2번입니다. 이 객관식으로서는 가장 지금 어렵게 낸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요. 신고인의 인적사항, 어렵다는 것은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인적사항, 요거는 제출사항이 아닙니다. 거기 해설 22번 해설을 보시면 22번의 해설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인의 인적사항이지 증인의 인적사항이 아니라고.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증인 선서하면은 만약에 말 잘못하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증인 세우기 힘들다고, 증인 구하기가. 그래서 증인 인적사항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요. 참고인 있으면 참고인 인적사항은 제출해야 돼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 인적사항이잖아요. 참고인 있으면 인적사항 제출하면 된다고요. 이거는 반드시 증인 인적사항 제출해야 되는데 X라고. 증인 아무도 증거 잘못 썼다가, 증인 잘못 썼다가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까 잘 안 쓰려고 한다고, 증인으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1번이 틀렸네요.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예를 들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법상 준주택이잖아요. 주택이 아니죠. 그래도 요거는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오피스텔도. 예, 그래서 주택법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틀려보라고 냈으니까 주택법이 이게 너무 치사하긴 했죠. 좀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틀리보고 확실하게 알아라는 이야기. 1번이 정답이고요.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감경 대상이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되고요. 4번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의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을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기도 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23번에 1번이고요. 2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5번이) 답이네요. 일단 5번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 옛날에 5%인데 지금 10%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거래 당사자만 받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받지 않습니다.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에 3천만 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5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담보할 책임이 있다 해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한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매각이라는 것은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만 내가지고 다시 실시하는 게 재매각이죠. 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또 보증금만 걸고 잔금 안 내고 이러면 경매 절차가 고의로 지연되니까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감류는 무조건 말소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과 같은 소송 대리는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리 행위를 할 때마다 각각 매각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경우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전 후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죠. 6개월 이하라고 해서 X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2년 이하입니다. 2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 정지가 최대 6개월 이하죠.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답을 먼저 보고 갈까요? 이게 추를 하면은 답 보기가 힘드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권리강의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거래예정금액 모든 서식,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장등록 위반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고요. 확인설명서,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일 뿐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어른 갑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이 10억이네요. 보증금 10억이다. 그 다음에 2020년 3월 12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았다.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받은 다음날 생기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틀린 것이네요. 우선 면제권은 언제 취득해요? 우선 면제권은 이날이 맞는데 10억이기 때문에 우선 면제 못 받아요. 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런 거 적용 안 되죠? 9억 초과하면.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습니다. 여기 날짜는 맞는데 사실 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10년간.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9억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형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6년이면 계약갱신 요구 안 됩니다. 합하면 10년을 초과하니까. 4년이면 4년 한 번 연장되고요. 3년 계약했으면 3년 9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해버리면 10년을 초과하죠. 5년 계약했으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중개보수요일표, 이거 서식 봐야 되는데 둘 다 있습니다.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그 다음에 업무처리사항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 통지하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만 해당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통지 안 해도 됩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사항. 네,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있습니다. 뒷편에 보면 뭐 권리관계 이런 거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을 봐야 되죠.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 이런 말도 서식에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두 개 서식 모두에 다 있습니다. 공통적 기재사항.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별 누적 모의고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